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별로 대표적인 언어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령형 언어하고 선언형 언어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 언어는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는 언어가 이제 명령형 언어이고요. 선언형은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사실들이나 어떤 규칙들을 선언해 놓으면 그걸 해석하면서 진행되는 언어가 선언형 언어입니다. 자, 절차형은 명령형 가운데서 어떤 명령을 또 지시할 때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가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객체 지향형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사물을 객체로 보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객체들 간의 관계성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 가운데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고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의하고 그걸 객체 지향형이라고 하죠. 자, 선언형 가운데서는 논리적 선언이 있고 함수적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true, false를 따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논리형이고요. 그다음에 함수형은 이제 수학적 함수 모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령형 가운데 절차형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C, 그다음에 고급 언어의 첫 효시라고 하는 포트란이 여기 절차형에 속해 있고요. 객체 지향형은 이제 C++나 자바, C#, 파이썬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논리형의 대표적인 경우는 프롤로그, 함수형의 대표적인 경우는 리스프나 하스켈이 속해 있죠.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형, 그중에서 특별히 절차형 언어의 대표적인 경우가 C 언어죠. C 언어의 표지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C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되어 있고, 저자를 보시면 브라이언 커닝햄 앤 데니스 리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줄여서 KNRC라고 처음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KNRC가 나중에는 이제 표준화가 됐습니다. C의 할아버지 뻘 되는 게 이제 알골이고요. 1960년대 알골이 BCPL이 되고 BCPL이 이제 B 언어라는 간단한 명칭의 언어가 돼서 B 언어 다음이 C 언어죠. 그래서 켄 톰슨의 B를 토대로 해서 데니스 리치 C가 나왔고요. 이 C가 나오게 된 게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작성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미국 표준화 기구인 ANSY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세계 표준화 기구인 ISO-C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C 언어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특징을 잠깐 보여주는 거죠. 스택에 관한 겁니다. 스택은 이제 골프장에 있는 공이 들어가는 홀 같은 겁니다. 공이 하나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두 번째 공은 밑에 있는 공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공을 꺼낼 때는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푸시 한다고 그러고요.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보려면 이게 empty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C로 되어 있습니다. main이라는 이제 큰 시작 지점의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stack.tab은 null. 자, 스택이라는 거가 이 앞쪽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스택이라는 게 선언되어 있고 스택 각각의 하나의 원소가 데이터와 next라는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고 꼭대기는 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선언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만질 거냐 하는 부분들은 push라는 함수와 po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택 탑은 꼭대기를 널러 둔 다음에 for loop를 5번 돕니다. 5번 돌면서 i 곱하기 i, 이제 i가 1부터 5까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을 이제 푸시를 하죠. 데이터가 푸시할 때마다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아서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새로운 스택의 메모리를 늘려주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죠. 팝 3번 했는데 팝을 할 때마다 스택의 꼭대기에서부터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내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원소는
프리해서 메모리를 시스템한테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형 언어 가운데서 객체지향형 언어에 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객체지향형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중요한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클래스, 그 다음에 데이터 앱스트랙션,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번역하고요.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 정보 숨김이라고 번역합니다. 인헤리턴스, 상속, 폴리모피즘, 다형성, 몰프라는 게 원래 뼈 이런 뜻이 있는데요. 뼈가 여러 가지가 있다, 다형성 이런 개념들이 객체지향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형에서 중요한 개념이 클래스죠. 자, 자동차의 경우를 볼까요? 자동차의 실제 사례를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승용차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각각의 객체를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공통된 특징들이 있죠. 바퀴가 이렇게 4개 있고 앞부분 운전석이 있고 뒤에 승객 타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연료 시설이 있겠죠. 엔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차마다 모양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뭐 기능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런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공통된 속성, 공통된 동작들을 뽑아내서 만든 틀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안에 보면은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고요. 메소드라고 하는 동작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일종의 이제 함수 같은 거죠. 그래서 끝에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애트리뷰트는 변수 같은 겁니다. 실제 보면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의 실제적인 사례들이 보통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는 실제 사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클래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가 이대로 갑니다. 이 애트리뷰트는 변수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는 이쪽에 가면 프로시저, 펑션들에 의해서 구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체지향형은 왜 나왔느냐? 사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컴퓨터의 출현과 더불어서 같이 출발했는데 하드웨어는 빨리 발전했고요. 소프트웨어는 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위기라는 말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하드웨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죠. 자동차에는 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자동차 시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각각을 만드는 회사가 다 따로 있죠. 배터리 회사 따로 있고 타이어 회사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를 가져다 쓰고 배터리를 가져다 쓸 때 배터리와 타이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 알면 되고요. 현대에서는 그냥 자기 자동차에 맞는 규격인지 두께가 맞는지 지름이 맞는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그 하드웨어 하위 부품이 내부가 재질이 바뀌어서 성능이 더 좋아지든 말든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자동차는 오케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하부 하드웨어가 발달하면 자동차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생산성의 위라는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밑에 있는 프로시저 펑션을 위에서도 다 손을 대다 보니까 한번 작성한 거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거죠.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하드웨어의 그 모듈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게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사용되는 전자칩처럼 어떤 자동차에서 말하면 이제 엔진, 타이어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모듈로 개발한 거죠. 그게 이제 객체고요. 그래서 이 객체에 보면은 그 객체의 내부의 상태를 보관하는 속성 값이 있고 객체를 움직일 수 있는 메소드가 불리우는 어떤 동작하는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주로 이제 데이터가 어느 객체에서 어느 객체로 흘러가느냐 보통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게 되고 객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바깥에 어떤 공용의 변수를 거의 두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체와 클래스와 객체. 보통 객체에서 클래스로 바꾸는 걸 보통 일반화라고 하고요. 클래스에서 객체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통 객체화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개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때문에 모듈 간의 굉장히 독립성이 굉장히 높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클래스, 예를 들어서 자동차지만 자동차 가운데서 아까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실제 사례고요. 자동차 가운데서도 트럭, 버스, 승용차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 클래스에서부터 파생된 클래스라고 해서 얘는 보통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 서브 클래스가 존재하면 또 트럭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종류들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의 상속 관계가 상하 관계가 존재해서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사이에서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그대로 다시 정의하지 않고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 관계를 제공해줘서 유지보수가 쉽고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이야기를 꺼냈죠. 객체는 실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상태하고 그들 사이에 동작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메소드하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추상화라는 것은 실제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감추고 어떤 부분들은 바깥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상태는 어떻게 잡고 메소드는 어떻게 잡고 그래서 이제 실제 다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감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실제 이제 클래스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클래스는 원래 이 자료형 구조체에서 출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형, 인티저 타입, 플로트 타입, 정수 타입. 어떤 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값이 정수형인지 문자형인지 실수형인지 그 종류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통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 또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타입은 또 스트럭처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는 이 타입, 데이터의 타입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함수, 메소드까지를 포함시켜서 만든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틀이 클래스고 얘는 템플릿이라서 템플릿이라 하면 일종의 이제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 기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어 넣어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죠. 템플릿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타입 크게 보면 이제 타입을 의미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가 그런 템플릿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를 이제 상태와 어떤 객체를 상태와 변수로 할 때 어떤 변수와 이 상태와 변수가 똑같은 이야기고요. 메소드와 이제 동작이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메소드는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 하고요. 어떤 상태와 변수도 접근 못하게 하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독립적이 되고 또 불필요한 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걸 이제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객체를 접근할 때 캡슐화된 거 안쪽에 있는 것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캡슐 자체에서 움직일 때 사용만 하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보 은입이라고 하고 그걸 캡슐화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밑에 자동차와 밑에 승용차, 트럭, 승합차가 있죠. 자, 같은 클래스인데 밑에 있는 거는 하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로부터 밑에 있는 서브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나 어떤 그 상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 지향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형성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다형성은 이 객체 지향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One Interface Multiple Implementation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하나지만 그걸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버로딩입니다. 어떤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지만 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그 밑에 있는 함수의 본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주로 컴파일할 때 같은 함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스 코드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컴파일러가 담당을 해주는데 그걸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이제 다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오버로딩에서 구현이 됩니다. 주로 컴파일 타임에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형성과 오버로딩은 객체적인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원래 절차형 언어, 절차적 언어도 있었죠. C라든지 포트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형이 가능하도록 포장을 해놓은 거를 보통 이제 혼합형 객체지향형 언어라고 하는데 보통 C++나 C샵이나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객체지향으로 나오는 거가 시뮬라나 스몰토크, 액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느 것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응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서 쓰게 되면 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사례로 C++가 있죠. 덴마크의 비안 스트로스트롭이라는 사람이 1985년도에 개발했고요. C하고 문법 형태는 거의 같지만 기본적인 철학이 객체지향형입니다. 2017년에 C++ 표준이 나왔고요. 3년마다 이제 표준을 갱신하는데 2020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 안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앞에 C로 스택을 짰던 거하고 비교가 되죠. 여기 메인이 있고요. 위쪽에 가시면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스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push, pop, isEmpty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따로 존재이지만 여기 보면 클래스 안에 보시면 boolean isEmpty, integer pop, boolean push, int x 이래서 여기 메소드 헤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구현되는 부분이 밑에 되어 있죠. 결국은 클래스 스택 안에 여기 top a max라는 변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메소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상태 플러스 메소드가 이게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클래스 스택 S 이 스택 타입의 클래스로 해서 S라는 객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S 안에 이제 푸시, 팝을 통해서 스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객체지향형 언어의 또 다른 사례가 자바죠.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의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1991년부터 95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자바의 기본 철학은 write once, run anywhere입니다. 한 번 프로그램을 자바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얘는 기계가 어떤 기계든 상관없이 항상 어느 곳에서든 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CPU 윗단에요. 가상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JVM이라는 가상의 머신이 플랫폼 위에 설치가 되고 자바 프로그램을 번역하면 이 플랫폼 JVM 위에서 돌아가는 바이트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바이트 코드. 따라서 바이트 코드는 똑같죠. 그러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write once 어떠한 자바 버추얼 머신에 돌아가죠. run anywhere. 이게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C랑 비슷하지만 역시 객체지향 언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 EE, 모바일 버전 ME, 일반 사용자를 위한 스탠더드 버전 SE 이렇게 쪼개져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스택을 자바로 구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 이 안에 보면 the stack이라는 거를 mystack이라는 클래스, mystack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을 했죠. 실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the stack에 대해서 push 5번 하고 그게 비어있지 않는 동안에 팝 해서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30, 40, 50을 푸시한 다음에 얘를 거꾸로 50, 40, 30, 20, 10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스택에 보시면 마이스택에 관해서 실제 생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각각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C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객체지향형 언어입니다. C하고 C++, 자바, 비주얼 베이직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0년대부터 웹 기반으로 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데 단넷이라는 겁니다. 단넷. 이 단넷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들을 몇 가지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입니다. 자바는 C++와 똑같은 객체 지향형이지만 포인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C#은 다시 C++의 포인터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C#에 관한 프로그램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스택에 관한 건데 자, 밑쪽에서 보시면 스택을 실제 클래스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스택에 관한 클래스가 있고 이 밑에 메소드들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하고 자바를 비교했습니다. 둘 다 객체 지향형 언어죠. C#에서의 abstract라는 키워드는 자바에서 abstract라는 키워드하고 똑같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NA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고요. C#에서 베이스는 자바에서 슈퍼와 똑같고 C#에서 불은 자바에서 불린과 똑같다.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 놔서 객체 지향형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실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형 언어 가운데 파이썬이 있죠. 파이썬에 관한 12가지 장점 이렇게 요 URL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파이썬은 일단은 쉽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짜를 가져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고요. 고급 언어고 포터블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이식하면서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객체 지향형 언어고 그 다음에 extensible, immut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이썬 안에다가 다른 C++ 같은 소스 코드를 넣어서 확장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 C++ 같은 소스 코드 안에 또 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extensible, immutable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돼서 수행될 수도 있지만 인터프리터 베이스로 수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가 대단히 많고 그래픽 기반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 도중에 타입 체크를 하는 거를 이제 다이나미컬리 타입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입의 융통성이 많이 생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똑같은 스택에 관해서 파이썬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택도 보면 create stack 여기 있죠. create stack 한 다음에 push pri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위쪽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선언형 언어 가운데서 함수형 언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MIT 대학의 존 맥카시라는 분이 1960년대에 제시했던 언어입니다. 주로 영어와 같은 자연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게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로 취급을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인지 데이터인지 구분 없이 그냥 리스트 안에 쭉 들어가 있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 예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개의 합이 새로운 수열의 항이 되도록 만든 이제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초기값은 1, 1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1, 2를 더하니까 2죠. 그 다음에 1, 2를 더하니까 3이고 2, 3을 더하니까 5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처음에는 초기값이 1과 1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앞에 있는 두 개를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학적인 함수식을 그대로 리스프에서 쓰고 있습니다. define function, 펑션을 정의합니다. 피보나치 n, n을 받아서 피보나치 수열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mpute the nth 피보나치 number, 일종의 이제 설명문이 이렇게 찍히고요. 자, 여기는 리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퍼레이터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프리오더 방식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고 두 개의 연산자가 뒤에 나옵니다. n이 0이거나 n이 1이면 1값을 반환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은 1이죠. 그렇지 않으면 n-1 빼기 n이는 n-1이라는 뜻이고요. n-n이는 n 빼기 2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바로 직전의 피보나치 값과 직전의 두 번째 피보나치 값을 더하면 현재 피보나치 값이 된다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죠. 정의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저 20 이게 이제 프롬프트인데 유저 19, 20, 21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피보나치 3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이 정의를 쭉 따라가면서 3이라는 값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언형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제 프롤로그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인 로직 또 내지는 뭐 프로그래밍 바이 로직이라고 합니다. 코알스키라는 사람이 1972년에 개발했던 논리형 언어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제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는 첫 번째 사실, 팩트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규칙, 룰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규칙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속 유추를 해서 대답을 합니다. 역시 리스프처럼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주로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전문적인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 프롤로그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밑에 보면 존은 뭐 수의 아이다. 존은 또 샘의 아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제이는 수의 아이다. 제이는 샘의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하고요. 존은 남자다. 샘은 남자다. 수는 여자다. 여기까지 이제 팩트죠. 팩트. 밑에는 이제 룰이 나옵니다. parent y x. y의 부모는 x다. 그렇게 되려면 y의 부모가 x다. 그러면 x는 y의 자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쭉 하는 거죠. 정의를 해서 물어볼 때 샘이 존의 페런트냐? 그럼 여기 있는 규칙과 팩트를 추정해서 예스다, 노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가 바로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롤로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잖아요. 컴파일하고 에러가 나면 이제 디버깅이라는 걸 해서 다시 수정하고 또 컴파일하고 실행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가 바로 IDE라는 겁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거죠. IDE.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인데 뭐 초기에는 보통 컨솔이나 터미널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통합 환경이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클립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엑스코드가 바로 대표적인 이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이 IDE와 통합된 최초의 언어는 다트마우스 베이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긴 편집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을 관리하는 것도 들어있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위한 세계 최초의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소프트랩 뮤니치에 있는 마에스트로 1이 세계 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뽑을 수 있는 플러그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IDE는 소프트벤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엑스코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IDE 대표적인 사례로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클립스는 주로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C++, C# 비주얼 베이직,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17년 버전이 15.9.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엑스코드는 이제 애플에서 개발 환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가 다 IDE의 한 사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다뤘는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이제 HTML, XML, 그다음에 JSP, ASP, PHP 이 5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HTML은 XML하고 똑같이 뒤에 ML로 끝나죠. 이거 보통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어떤 본문이나 대상의 앞뒤에 태그를 붙여서 의미나 동작을 지시하는 언어를 보통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서 웹페이지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표시하는 게 이제 하이퍼텍스트인데 이 웹페이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HTML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기본적인 골격, 틀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데 CS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페이지의 디자인 요소,
뭐 표의 굵기, 뭐 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동적인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실제 홈페이지가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라는 거는 어디에 포함돼서 사용되는 조각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만든 객체 지향형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1995년에 브렌튼 아이크가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에 쓰는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세 개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HTML이 원래는 SGML이라는 언어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건데 자, 이 SGML, HTML 더 확장한 거가 바로 XML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더 확장할 수 있는 확장된 그런 마크업 언어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더 막강한 기능들을 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기능이나 검색 기능들이 더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어떤 자원에 대한 그 서술이 가능한 포맷, 보통 Resource Description Format이라고 하는 RDF가 XML에서는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ML 같은 경우는 어느 화면 하나를 홈페이지로 보게 되면 이게 웹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XML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각각을 또 저장하고 검색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JSP, ASP는 같은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웹서버에서 동작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뭐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SP는 이제 자바 서버 페이지 약자인데 자바 프로그램을 웹서버에서 호출해서 HTML이나 XML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생성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 랭귀지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ASP도 똑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했고 이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시킴을 통해서 동적인 홈페이지 파일들을 생성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PHP는 원래 이 PHP가 퍼스널 홈페이지 약자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의 약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내지는 웹 보안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는 이 HTML, XML, JSP, ASP, PHP라는 언어를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